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라고 했습니다. 1차 과목은. 저는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서 너무 오버페이스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30만 명 정도 시험 접수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2차 시험까지 보는 분들이 거의 8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중간에 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2차 시험까지 보는 분들. 시험장에 가보면 1차 시험 보고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중간에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포기만 안 하고, 시험 볼 때까지 수업만 넘는다면 80% 이상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중간에 그걸 못 버티고 시험을 안 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을 보겠습니다. 2차 과목은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2차 세 과목을 동시에 봤습니다. 세 과목을. 근데 최근에 여자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시험 보다가 화장실 갈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 지금 못 가거든요. 못 가는 이유가, 옛날에 화장실 가도 된다고 허용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도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험을 15번 이상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을 못 봐요. 왜냐면 제가 15번 이상 시험 보면서 계속 자격증 땄는데 또 시험 봐도 됩니까? 이렇게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예 지금은 큐넷에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해요. 시험 접수가 인터넷으로만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 접수하면 기한은 이미 합격가 있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 저도 15번 이상은 시험을 봤습니다. 옛날에 화장실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 화장실 앞에는 남자 감독관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는 여자 감독관이 앉아있어요. 화장실 앞에. 근데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다시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 따라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옷 벗고 있는데 따라 들어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옷 벗는 척하고 거기 가서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 10번 이상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가서 모르고 있으면 커닝페이퍼 보고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시험 보는 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시험 보는 중에? 예,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서 그런 패단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허용을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닝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아예 이제는 화장실 못 갑니다.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가면 못 들어옵니다. 이제 화장실 가면 시험 못 봐요. 그냥 포기하고, 그 시험 포기하고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 옛날에 3교시면은 1시간에 50분 시험 보거든요. 40문제를 50분씩 봐요. 옛날에는 원래 40분 만에 시험 봤습니다. 한 문제에 10분씩 해가지고. 근데 15회 시험 어렵게 줄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항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10분 더 줘가지고 40분이에요. 50분이에요. 40문제에. 예, 그래서 50분씩 세 과목 하면 150분이죠? 150분이면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 동안 화장실 못 가게 하니까 인권 침해, 여자분들이 방광이 더 적대요. 그래서 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1교시, 2교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1교시에 두 과목을 보고 2교시 한 과목 보니까 두 과목은 120분이니까, 150분이 아니고 100분이니까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이게 1교시, 2교시로 분리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2차까지 보는 게 한 4시 정도 돼요, 시간이. 그래서 2차까지 보는 게 너무 힘들다, 1, 2차 분리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차와 2차를 같은 날 안 보고 분리해서 보면 2차는 반드시 주관식으로 출제하게 돼 있어요. 지금 1차, 2차를 같은 날 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2차 1교시에 뭘 보냐면 1교시에 두 과목을 보는데, 제가 맡은 과목이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실무. 이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가 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이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은 합격해야 되겠지만 시험 합격 안 해도 이거 꼭 필요한 과목이죠. 세법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맡은 과목이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 법령 및 중개실무인데 이 과목이 2차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과목입니다. 즉, 이 공인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받아야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합니다. 충분히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만큼 하면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80점 받는다 해서 인터넷에 치봐도 다 나와 있어요. 효자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다른 분들은 효자 과목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효자식입니까? 저한테는 최고였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참으면 됩니다. 불효자도 길을 들여야 되죠. 처음부터 효자 없어요. 말 안 들어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이거 세상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어릴 때는 막 제 맘대로 했는데 아들도 크니까 이제 왜 때리는데 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때리다가 그냥 손잡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저도 모욕감을 느꼈어. 그래서 이거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도 이제 때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때리려면 꼭 잡고 못 때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효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길들여야 돼. 근데 꾸준히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이해를 느끼게 돼요.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과목도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중간에는 참기만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금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번 시험 보고 나서 개정됐다고요. 30일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많은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 문재인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가 바뀌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던 게 30일 이내에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취지가 뭐냐면 60일 이내에 하다 보면 시세 반영이 안 된 거예요. 2달 전에 시세니까 지금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2달 전에 이렇게 거래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투기가 있어가지고 거래가 폭등할 때는 2달 전에 거래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빨리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세를 파악해가지고 시세가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뭐 투기적이나 투기관리주고 이런 걸 지정해가지고 뭐 지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시행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부분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30일 이내 신고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옛날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부동산 학개론 강사가 국회의원 된 적이 있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당선돼가지고 그분이 60일로 바꾼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럼 30일에서 60일로 바뀐 취지는 뭐냐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전국 토의 2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거든요. 미리 받아야 되는데 60일 이내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편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거래해놓고도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거래한 것처럼 속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신고를 60일 전에 거래한 걸 해버리면 처벌받지 않겠죠. 허가 안 받고 거래할 수 있겠죠. 그런 편법을 허용하기 위해서 60일로 바꿨다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빨리 시세를 파악해서 시세를 반영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래, 인터넷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치고라고 했죠.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 거래도 하지 않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령 아파트 가격이 강남에서 10억인데 시세가 10억인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5억에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 돈도 주고 받지도 않고 그냥 가짜 거래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해제. 계약이 깨졌잖아요. 그럼 깨졌으면 해제 신고를 했는데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거래가격 신고가 됐기 때문에 손님 오면 자 이거 60일 전에 15억에 거래됐다. 나는 금매로 지금 13억에 팔겠다.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실거래가격이 신고된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강한다고요. 호가는 안 믿지만 호가라는 게 뭐예요? 호가. 부를 호자, 가격 가자, 입지제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이 호가죠? 호가. 사람들이 호가는 안 믿잖아요. 15억 달라 이렇게 해도 안 믿는다고. 이거 달라는데 내가 다 주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13억에 거래됐다 이렇게 15억에 거래됐다 이렇게 하면은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전거래라고 그래요. 자전거래. 자기 거 높게 받으려고 일부러 비싸게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 법에 보면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제 신고를 안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제됐으면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도록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야 됩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한 것처럼 했다가 해제 신고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그 광고하는 거 우리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광고하는 게 있어요. 이런 데다가 제 친구도 제 조카 친구가 아니고 지금 조카 제 바로 위에 누나 아들인 조카도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서 원룸 중개를 하고 있어요. 원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순수익 1,000만 원 이상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지금 9대1이더라. 9대1. 조카가 90% 먹는 거예요. 직원인데 실장인데 1% 10%만 사장이 먹더라고요. 그 대신에 모든 경비는 광고비 같은 것도 다 실장이 본인이 다 돼야 돼요. 그 지역별로 좀 다른데 수도권은 대체로 기본급을 좀 줘요. 직원들. 근데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는 거의 기본급이 없더라고요. 그냥 %로 먹더라고요. 그거는 뭐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약정하기 딸려 있어요. 그 제 조카도 처음에 70% 먹다가 80% 먹다가 뭐 3개월 동안 70% 먹는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습기간 끝나면 뭐 80%, 지금 자격증 땄기 때문에 90% 먹는데 그 자꾸 그래도 10%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개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업해도 월세나고 하면 어차피 그 돈 들어가니까 그냥 실장으로 있으라 해서 90% 먹으면 실장으로 있는 게 낫죠. 그 평균 1,000만 이상 걸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허위 매물 광고래요. 그럼 월세 20만 원 있다 이렇게 광고 올리는 거예요. 직방, 다방 이런 데다가. 그럼 전화하면, 손님이 전화하면은 예, 그 빨리 오세요. 당근 시세는 막 40, 50만 원인데 월세가 20만 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하고 간대요. 가면 예, 조금 전에 바로 나갔는데 제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그 허위 매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냐면 청약 유인을 하기 위해서 안 하면 비싸게 올리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가면 그럼 일단 다른 거랑 하나가. 그런 거 설득하는 거죠. 지금 40만 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원래 다른 데 가도 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막 강의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절반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시세가 40만 50만 원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냥 다른 거 그럼 다른 거라도 일단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고 나면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는 사람도 있대요. 일단 그렇게라도 하는 게 비싸게 내는 것보다는 청약 유인이라고 하죠. 우리 미끼 상품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이런 데 가도 다 있잖아요. 미끼 상품은 보통 장소를 어디다 해요? 입구에다 안 하고 저 구석에다 해놓는다고 가까이 구석에 세일하는 데가 들어가다 보면 다른 거 눈에 보이다 보면 또 다른 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민법에서는 청약 유인이라고 해요. 청약 유인. 청약 유인. 민법은 넘습니다. 청약 유인. 자, 어쨌든 이런 허위 매물 광고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허위 광고하는 사람들의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허위 매물 올리는 사람. 그리고 보조원 명의로 광고 이제 아예 광고할 때는 옛날에는 실장이 제가 지금 조카도 실장이 자기가 돈 낸다고 했잖아요. 광고비. 이제 보조원, 즉 자격증 안 딴 사람은 광고 못 하도록 했어요. 그런 규정이 없다가 지금까지는 사장 이름 적고 실장, 담당 실장 누구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자격증 안 딴 실장들, 즉 보조원 이름으로는 광고할 수 없도록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공인중개사법하고. 그래서 새 책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사겠지만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옛날 책까지 공부하면
한 문제 때문에 당당히 결정되는데 그 옛날 책 가지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책값은 투자해야 되겠죠. 책값 아끼면 부자 안 됩니다. 책은 무조건 사야 돼요.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하는 분도 책 안 사고 옛날 책까지 공부하다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거는 차라리 책값도 있고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 책 다 틀린 거 뭐 일일이 찾고 하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최소한 책값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사시겠지만 예, 맞아요. 책은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보통 저는 막 집에 가면 책은 엄청나게 책을 매달 사요. 책을 보지는 않지만 장식용으로 사놔요. 그럼 언젠간 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볼 수 있어. 뭐 찾아가면 또 책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책은 새 책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책은 의미가 없어요. 다 2차 과목 전부 다 바뀌어서 세법도 전면적으로 개정됐고 지금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다 개정되고요. 폐지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책 가지고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뭐 세법 해마다 바뀌는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 원래 공법이, 부동산 공법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부동산 공법이. 공법, 사법. 이 공법이라는 건 그냥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사법은 개인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공법, 사법. 한자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자는? 나옵니다. 시험에 한자도. 가벌병정 나와요. 가벌병정. 묵까지도 나와요. 묵. 가벌병정 묵. 그리고 나오고 A, B, C, D, F, X 토지 이런 것도 나와요. 영어도 나와요. 시험에. 8회 시험까지는 한자로 시험이 나왔어요. 모든 문제가 8회 시험까지는. 제가 8회 시험 봤는데 처음에 문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전부 한자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한글로 나오고요. 중요한 단어 한글로만 가지고 뜻을 알기 힘든 거는 가로하고 한자 넣어줍니다. 근데 가벌병정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한자로 나올 수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국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도 그래서 A, B, C, D, X 토지 이런 거는 출제가 된다. 자,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은 개인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죠. 사생활을 규율하는 게 민법입니다. 근데 공법은 뭐가 있느냐면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게 헌법입니다. 공적인 관계,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 개인과 지자체의 관계 이런 게 공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맘대로 집을 뭐 100층을 올리든 10층을 짓든 상관없다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 맘대로 못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제한을 받고요. 내 땅인데도 내 맘대로 못 짓습니다. 건축법, 즉 건물 지으려면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그냥 다 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그게 공법입니다. 왜냐면 그냥 무조건 지으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또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를 지어야 되는데 내 땅이니까 절대 도로 건설하는 거 반대한다. 안 된다고. 공법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서 안 되면 수용해버립니다. 강제로. 그게 공법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개인, 지자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형법, 행정법, 헌법 이런 게 다 공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법이 이제 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150가지 정도의 공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는 공법은 6개밖에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었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위반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차이가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먼저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옛날에는 개발 위주였습니다. 지금은
난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경기도 용인의 수지 난개발 때문에 이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지역에서만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데 도시는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지역이 아니라도 선계획 구개발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건축법이 있고요.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출제되고요.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출제됩니다. 그럼 건축법은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요.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고요. 빌라, 다세대 이런 거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가 비쌉니까? 빌라, 다세대가 비쌉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비싸죠.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파트가 비싼 나라. 아파트가 또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춥고 더워서 그런 그래서 춥고 더워서 춥고 더워서 진학적인 걸 좋아하고 계획했어요. 춥고 더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위 38도, 북위 이 정도 있는 나라가 지금 뭐 유럽, 서유럽 국가들, 미국, 캐나다 이런 거,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위도가. 그래서 춥고 덥는 건 비슷해요. 근데 아파트가 많은 건 춥고 덥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요. 캐나다가 우리나라 땅의 남한 땅의 100배입니다. 면적이 캐나다가. 러시아 하면 최고 크잖아요. 우리나라 땅의 100배인데 면적은 100배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더 적어요.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명이나 우리나라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다고요. 그러면 땅은 100배 넓은데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는 아파트 있을 필요가 없죠. 물론 아파트 있습니다. 캐나다도 뭐 밴쿠버 이런 데 시내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되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 건물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나라는 거의 드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파트가 더 비싸잖아요. 다세대 빌라보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더 아파트 짓는 건 행위자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동과 동간의 거리, 101동 이런 동과 인동 가까운 거리, 동과 동간의 거리 제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리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몇 세대가 넘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뭐 노인정이 있어야 된다, 관리사무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 건축법 같은 건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은 다세대 이런 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바로 옆집에 그냥 5분 정도 다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되고 하니까 집값이 싸죠. 아파트는 그렇게 바로 옆에 지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에 다 규정되어 있다고요. 왜 법에 규정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무조건 많이 지어가지고 월세 많이 받으려고 막 붙여서 짓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다 제한을 받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건 다 나중에 공법 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7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여기에서 6문제씩 출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뭐냐면 이거는 건물이 있는 걸 뜯어내고 다시 짓는 건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이걸 적용받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은 나대지 비어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걸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불렀어요. 도시개발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옛날에는. 그게 도시개발법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것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 농지법이 2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럼 40문제 맞나요? 2014 14문제, 12문제 맞아요? 30,
8문제 맞죠? 40문제. 농지법이 2문제 나옵니다. 농지법. 농지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임야 매매 증명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임야 매매 증명서. 임야도 산도 마음대로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 산은 사도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거와 상관없이, 농사 짓는 거와 상관없이 임야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농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인터넷 치봐도 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밭갈경자, 농자자, 있을유자, 밭자자, 밭갈놈만 밭을 가지고 있어라.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아무나 농지를 취득하게 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부 돈 많은 사람들이, 양반들이 농지를 다 소유하게 되고 일반 평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50%를 주인한테 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우리 집 잘 살았어요. 머슴이 3명, 4명인가 있었어요. 머슴한테는 저보다 나이 많아도 반말로 하고 그랬어요. 저도. 예, 근데 농사 지으면 절반을 줬다고. 지금 농지법에서는 얼마 주면 될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주인한테 몇 프로 주면 될까요? 지금 했냐면 대리경작했을 때 10%예요. 10%. 저도 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논이 있었는데 대리경작 10% 받을 테니까 농사 지으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10%도 안 주려고 해요. 근데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했다가는 문제가,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땅, 부모님들 땅 잘 있는지 한번 검사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류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정류취득시효. 정류취득시효.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류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는 지인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그냥 그 시골에 있던 논밭 많은 거 전부 그 마을 사람들한테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했어요. 20년 지나니까 전부 다 소송 들어오는 거예요. 정류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된 게 전부 소송. 20년이요. 시효라는 게 뭐냐면 시효. 시효라는 말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예요. 시효. 아마 그런 거 공소시효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살인죄 공소시효가 옛날에 15년이었어요. 화성살인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그놈의 목소리 15년이었어요. 그러다가 25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살인죄는. 시효는 법의 안정성 때문에 일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상태를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시효제도입니다. 세금 같은 것도 시효가 있어요. 세금도 계속 안 내면 몇 년 지나버리면 이제 시효로 소멸되고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어요. 시효가 다 있어요. 그 정류취득시효는 20년입니다. 20년. 계약서를 써야 되는. 무슨 계약서? 계약 어쨌든 계약서를 썼다. 계약서가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뭐 시효가 인정이 안 되겠죠. 소유회사로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농사지으라고 중에서 임대차 계약서 있는 사람 없잖아요. 시골에서 거의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뭐 차임을 받았다는 거, 월세 같은 걸 통장으로 꼬박꼬박 받았다는 거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선의로 줬다가 정명하게 하는 사람이 악명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그래가 다 뺏긴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농밭, 부모님 재산 잘 있는지. 뺏긴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20년 지나면 다 뺏깁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거죠. 네,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차임을 받았다든지 통장으로 뭔가 이게 세를 준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네, 그런 걸 입증 못하면 소유권 뺏깁니다. 그래서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리 제한 없어요. 옛날에는 통작거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되지만
그 외의 동지는 거래 제한과 상관없이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두 문제 출제된다고요, 공법에서. 자, 그 다음에 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입니다. 공시라는 말이 뭐냐면 공시법령, 공시법령이라고 했는데 공시법령. 제가 한자로 자꾸 적어서 미안하지만 이거 한자를 아니면 공부하기가 쉬워요. 특히 민법은 한자를 아는 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공시라는 말이 뭐냐면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어디에다 공개 표시되어 있어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공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보면은 공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시법인데, 그래서 등기부에 공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등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등기법에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 출제됩니다. 표시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공적 장부를 떼보는 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등기법은 어디에 있느냐면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인터넷에 치보면 나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컴퓨터 가지고 다 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개를 할 때 옛날에만 해도 이거 부동산 거래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법무사한테 시켜가지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등기사항증명서 떼가지고 권리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근데 지금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떼봐야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봐야 은행 융자가 얼마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의뢰인이 손님이 거짓말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뢰인이 거짓말하면은 그대로 전달했다면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전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똑같은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요. 전달만 하면 안 된다고 들은 내용을.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한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은 단순히 수수료가 아니라 위험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끼고 하면 그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비싼 걸 주고도 이용하잖아요. 그냥 하면 위험하니까 직거래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대출 1억밖에 없다 하던데요 하고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3억 있고 연체까지 시켜가지고 하나도 안 갚았으면 개업공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인터넷 등기소 이것도 다운받아가지고 꼭 한번 들어가가지고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집을 한번 떼보세요. 자기 집이 아니라도 뗄 수 있죠. 남의 집이라도 뗄 수 있어요. 주소만 넣으면, 건지수만 넣으면. 이건 아무나 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한번 떼보시고 여기서 12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인데요. 이것도 민원 24, 민원 24나 또는 정부 24라고 해요.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 정부 24, 민원 24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름을 한번 직접 떼보시면 됩니다. 이거 떼는 데는 뭐 민원 24도 있고요. 온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나라. 여기 가서 한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떼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세법이 시험에 원래는 공시법령이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합해서 20문제, 세법이 20문제 출제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세무사를 이용하는 건 거의 없어요. 등기소는 법무사한테는 의뢰를 하는데 세무사한테는 의뢰를 거의 안 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세금 자동 계산하기 에다 넣으면 다 세금 계산대 나오고 또 세법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세무사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협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세법 좀 많이 내지 말라. 너무 잘한다 개업공개사들이 세금. 그래서 지금은 세법 문제가 16문제밖에 출제 안 돼요. 20문제 나오다가 옛날에는 16문제가 출제되는데
모든 세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되는 세금이 뭡니까?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고요. 이민박 등록 때 취득세, 등록세가 합해져가지고 취득세라고 불러요. 취득세가 세 문제에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을 해가지고 보유하면 되는 세금이 뭡니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에서 세 문제 출제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 다 내야 돼요. 하루만 소유해도. 6월 1일 날 이 부동산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재산세입니다. 6월 2일 날 팔았으면 팔아도 판 사람이 내야 되죠. 6월 2일 날 가지고 있었으니까. 판 사람이 내야죠. 만약에 잔금 치를 날짜를 6월 1일로 정하면 매수인 해야 돼요.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 했다고 6월 1일 날 잔금 치렀으면 매수인이 잔금 치렀으면 6월 1일 날 매수인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재산세 안 내려면 6월 2일 날 잔금 날짜를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여기서 세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뭐 거의 서울 강남에 거의 집중되어 있잖아요.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거의 내는 분들이 많이 없죠. 전 국민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죠. 전국에 보유하는 재산 합산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사람만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으면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양도소득세라고 하죠. 양도소득세. 팔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임대소득세하고 합해서 한 6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정상적으로. 올해는 5문제 나오긴 했는데 평균 6문제 나옵니다. 임대소득세도 한 문제 정도 나오죠. 보통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가 임대하는 주택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의 종류에 보면 임대주택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공공임대.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임대. 일반임대라는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 5법 적용받는 우리 2년 지나면 뭐 재계약 안 하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있는 게 이게 일반임대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은 LH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 50년짜리 있고요.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이런 게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공사 이런 데서 하는 게 공공임대예요. 예, 그 8년, 4년짜리가 바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고요.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4년이에요. 8년이면 8년 동안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아마 공부하면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면 인생에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직접 시험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문제, 14문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총론 또는 총칙이라고 하죠. 이게 세법 전반에 걸쳐서 세법의 일반적인 내용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조세 총론 또는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문제가 세법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세법을 가장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16문제밖에 출제 안 되니까 다른 과목 40문제인데 근데 실제 현장에 현업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법이에요. 세법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세법은 꼭 수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수업만 들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수업을 꼭 빠지지 말고 들으시라고. 현업에 가서도 가장 문의 많이 하는 게 세법입니다. 세법.
사실 부동산 학개론 같은 거 이런 데 가서 문의한 사람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시험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세법이 시험, 현업에 나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따로 2차 따로 계산합니다. 2차는 2차 과목, 특히 또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는 거 보면 공시법령 및 세법, 이거는 세 과목이잖아요. 등기법 12문제, 공간영어 구축 및 관리된 과목 12문제, 세법 16문제, 세 과목인데 세 과목 다 합해서 점수 계산합니다. 꽈락 나오면 떨어집니다. 무조건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오면 떨어지죠. 꽈락이 40점이 꽈락입니다. 40점 밑으로 받으면. 그럼 40문제 중에서 16문제 맞추면 40점이거든요. 40문제 중에서 15문제 맞추면 꽈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만 모든 선생님들 다 좋아하세요. 싫어하면, 미워하면 공부하기 싫어요. 학교 다닐 때도 사람 미워하면 수업 듣기 싫죠. 사람 미워하면 주는 거 없이,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이 미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공부도 안 돼요. 제가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지 않을게요. 시험 볼 때까지만 좀 사랑해 주라고요. 그래야 꽈락은 내날 수 있어요. 꽈락은. 한가운데라도 꽈락이 나오면 불합격이에요. 그 웬만큼 수업만 들으면 절대 꽈락은 나올 수가 없죠. 특히 공시세법 이건 꽈락이 안 나옵니다. 세 과목이니까 수업을 들으면 세 과목 다 못할 수는 없거든요. 한 과목 못할 수는 있지만 이 세 과목 합해서 꽈락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등기법 빵점 먹어도 꽈락 안 나올 수 있다고. 다른 교에서 점수 받으면 16문제만 맞추면. 세법 빵점 먹어도 이 두 개 합해서 16문제만 맞아도 꽈락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평균 60점이라는 점수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워요. 점수 분포대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점수 분포대가 지금 수험생들은 시작 점수 분포대가 보면 약 8만 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 평균 2만 명 정도. 그래서 2차만 봐가지고 해마다 좀 다른데 평균 30% 이상 합격률이 됩니다. 30% 이상. 3명 중에 1명은 합격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3명 중에 1명인데 왜 자꾸 합격하냐 하는데 수업을 다 듣는 분은 80% 이상 합격입니다. 이 30%는 전체 30%인데 원서만 접수해놓고 실장하다 바빠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불합격을 하게 된다고. 특히 또 인터넷으로 혼자 사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렵죠. 누가 간섭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시험 수업 안 빠지고 계속 듣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날 처음에는 잘하는데 조금만 지나버리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했지만 아까 사이버대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사이버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알아서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수업 안 듣는 경우도 굉장히 30% 정도 자동 탈락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학원 다니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원만 억지로 나와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근데 60점을 기준으로 60점대가 전부 이게 55점, 거의 분포가 55점에서부터 65점 사이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선책을 하라고 했죠.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고 한 문제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험 1년 더 공부하려고 하면 기회비용이 1억 넘게 차이 나요. 1억. 왜 1억인데요? 책값 얼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책값이 몇십만 원만 하면 되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장으로 가서 벌고 뭐 다른 거 해가지고 벌 수 있는데 못 벌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벌 수 있는 돈 못 벌고 1년 동안 까먹는 게 있으니까 1억 넘게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딱 할 때 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해요. 시간과 돈과 정력과 모든 걸 투자해야 되지. 투자 안 하고 그냥 효자만 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모든 걸 투자를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시간 투자해야 되죠. 돈도 투자해야 되죠. 책 사려면. 그러니까 투자 안 하고는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이게 공부하니까 이게 바람직하고 80점 이상 점수 받았다면 바로 개업하지 말라고 했죠. 절대로. 거의 위험하니까 바로 개업하면 망할 확률이 80% 이상이니까 65점 밑으로 받으면 그냥 눈 감고 개업해도 돼요.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면 돼요. 저도 안타까운 게 제가 한 거의 90점 가까이 받아가지고 제가
6등 했어요. 제가 10회 대학 합격할 때.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라고 등수를. 그래가지고 등수 나가는데 그래서 결국 기억 못한 거예요. 해가지고 바로 망했어요. 점수 잘 받아가지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론하고. 원리 원칙대로 이론대로 하면 손님들 다 도망가 버린다고요. 일단 약간 또 중량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좀 약간 과장되게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손님 왔는데 친구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진짜 손님 왔는데 20억짜리 다가구였어요. 원룸주택, 다가구주택. 근데 제가 이거 오자마자 이거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거부터 확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교감이었는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 좀 듣고 가시죠 하니까 나는 불법은 아예 공직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설명도 못했어요. 그럼 다른 것도 다 설명하고 불법이라는 거는 맨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원리 원칙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불법부터 먼저 설명했어요. 그럼 손님 다 놓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불법이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가 4층으로 돼 있어요. 보통 원래 다가구는 3층이어야 되는데 1층이 POT 구조로 돼 있거나 지하층으로 돼 있으면 4층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 수도권은 지하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반지하가 있다고 이게 3개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꼭대기층은 3층은 4층이죠. 사실은 주인 세대라고 해서 이게 방이 3개 있고 주인이 사는 거예요. 방 1개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무보정 월세가 얼마냐면 지금 경기도 오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무보정 월세인데 월세가 40만 원, 무보정 보증금이 없어요. 중국 동포들 주로 와서 하는데 보증금이 없이 어떻게 하냐면 월세 40만 원 미리 한 달 거 내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이라고 해서 40만 원 또 내요. 그 석 달 안에 3개월 안에 나가면 이 예치금 안 돌려준다 이렇게 계약서에 특이하고 적어요. 왜냐면 3개월 안에 나가면 그 집주인은 또 계약공개사 때 중개보수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80만 원을 내요. 그리고 중개보수 1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90만 원 계약공개사 통장에 입금시키면 보통 일주일 안에 입주를 해요. 여기서는 중국 동포들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늘 들어간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방이 몇 개예요? 지금 10개잖아요. 그럼 월세가 4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월세가 400만 원인데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냐면 대수선을 한 거예요. 대수선. 그냥 불법 대수선을 해가지고 이 칸막이를 중간에 2개를 더 설치해버렸어요. 그럼 방 숫자가 방 6개가 늘어났죠? 불법으로 그냥 허가 안 받고 그냥 칸막이 설치해가지고 방 개수를 늘렸다고요. 이거부터 설명했다고 제가 칸막이 불법을 해가지고 방이 늘어나가지고 불법이다. 이부터 설명해서 불법이다 하니까 벌써 나가고 없더라고 손님은. 그 불법부터 먼저 말하지 말고 이게 월세 수입이 이제 방이 몇 개가 돼버렸어요. 아까 10개에서 16개. 10개에서 16개가 되잖아요. 방 숫자가. 그럼 6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6개 곱하기 월세가 40만 원이면 얼마예요? 6, 4, 24? 24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10만 원 다 받지는 좀 떨어져야지 받아주는 아니요. 지금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40만 원이에요. 월세가. 늘어난 상태에서. 240만 원 더 들어와요. 1년에. 한 달에 240만 원 더 들어오면 1년이면 2,400만 원, 거의 3천만 원 또 더 들어오죠? 3천만 원 더 들어오는데 이게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 대수선이라고 해요. 대수선이라는 말이 건축법에 꼭 있어요. 대수선. 불법 대수선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이게 얼마 냈냐면 이게 100만 원 냈어요. 1년에 100만 원. 이행강제금 1년에 100만 원 내고 월세 수입은 3천만 원 더 들어와요. 수익률이 훨씬 높죠. 불법 아닌 것보다. 이걸 설명하려고 불법입니다. 이것도 먼저 설명했는데 월세 이렇게 들어온다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불법 아닌 거는 월세 이렇게 들었는데 뭐 할래? 이렇게 선택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불법입니다. 이것도 잘한 척하고 설명하니까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런 말 하니까 손님 도망가 버린다고요. 이행강제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양산집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그분이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범법자 취급을 하면 사실은 안 되죠. 왜냐하면 남이 지어놓은 거 샀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법으로 지은 게 아니고. 그는 왜 불법이냐면 그것도
건축선이 습가래가 약간 건축선을 넘어갔대요. 그럼 그 불법 건축물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죠. 네.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어놓은 거. 돋보기로 간다. 어쨌든 이해관계 보내는 거 이거 감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내면 된다고. 100만 원 1년에 2회 범위에서 계속 이행할 때까지 이행관계가 오가는데 이행할 필요가 없죠. 칸막이 걷어내면 그만 벌써 줄어드는데 안 하겠죠. 그래서 불법인 게 훨씬 수익률은 높아요.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안 하면 먼저 불법입니다. 이것도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패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한테 8억 대주도 있는 땅을 8억에 팔아주면 5천만 원 준다더라고. 8억에 팔아주면 그걸 소위 순가중개라고 그래. 입금가 8억만 입금시키면 더 받는 건 다음 거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8억 5천에 팔아달라더라고 땅을. 근데 저는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중개합니다. 지금도 중개는 했는데 한 건만 중개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지급적으로만 안 하면. 저도 1년에 한 건 정도는 해요. 강의하면서 있어도 공부를 해야 되죠. 밴드나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중개사무소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배경으로 찍어야 되는 거 부동산도 하냐 이렇게 친구가 연락 왔더라고요. 한가 해가지고 제가 8억짜리 중개를 했는데 8억짜리 팔아주면 8억에 팔아주면 5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8억 5천에 팔아줬어요. 5천만 원 더 받아줬어요. 5천만 원 준다 했으니까 이제 1억 받아가지고 이거 세계에 예값가 어디다 쓸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돈 쓸 거. 1억 받으니까 5천만 원 준다 했는데 5천만 원 더 받았으니까. 근데 쉽게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계약서 써오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좀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부터 자꾸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돼. 이거 어렵다. 사람 자꾸 깎아달란다. 근데 내가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미치겠다. 힘들어서 너 진짜 5천만 원 주는 거에서 더 줘야 되는데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통 뭐 부동산에서 작업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그냥 계약서 써오라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8억 5천에 내가 팔았다. 중개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해놓고 나중에 한 10억 받을 수 있는데 나한테 너무 싸게 내놨다고 단 빠르게 중개보수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 안 주면 뭐 안 받겠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300만 원 갖다 주더라고. 미안했는지.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돼. 죽는 소리 하고 손이 보고 갔는데 또 깎아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골치 아파 죽겠다. 진짜 8억까지 받아줘야 되겠는데 깎아도 안 되겠나. 자꾸 이렇게 좀 정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노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받아주구나. 이렇게 8억이면 법정 보수만 해도 0.9% 되면 8, 9, 72, 720만 원인가요? 720만 원이 법정 보수만 해도. 그럼 양쪽 다 받으면 1,400이잖아요. 법적으로 받는 것만 해도. 근데 2,300 받고 했어요. 그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5천만 원짜리 친구가 또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5천만 원짜리 땅을 임야인데 완전 급경사예요. 쓸모없는 땅인데 지금 자기가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경매농가가 생겼다. 좀 팔아만 달라고 해서 내가 못 판다. 아예 안 된다 하고 잘라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쫓아놨더라고. 어떻게든지 좀 팔아만 달라더라고. 힘든데 아무도 살 사는데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땅 안 되는데 하더라고. 팔면 500만 원 10% 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하니까 가능하대. 500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인데 또 50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살 사는데 500 준다 해도 힘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를 했어요. 또 살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묘자리 같은 거 좋아하는데 묘 쓴다고 또 뭐 약초 같은 거 키워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고 살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쩌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부산 얘기 가서 계약서 썼어요. 그리고 500만 달라니까. 그래가지고 500만 비싸다. 내가 600만 달라 했었어요. 결국. 근데 600만 너무 비싼데 500만 주면 안 되긴 하더라고. 500만 달라 해가지고 500 받았어요. 오히려 8억 중개하고 300밖에 못 받았는데 한 경험 있고 나니까 5천만 중개하고도 500만 원 받았어요. 그게 직업적으로 했다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한 번 하는 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그 개업공개사가 아니어도 개업 안 한 사람도 한두 번 하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도 이웃집 사람과 한두 번 중개하고 돈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직업적으로 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고득점하면 이거 어렵다는 얘기 너무 진실에 막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면 오히려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회사 공부는 지금은 한 1년 정도는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험입니다. 옛날에는 1회 때 그 6만 명 뽑을 때는 한두 달만 그냥 한자만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누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뭐 옛날에 뭐 했었냐면 시험 1회 시험 이런 거 나왔어요. 처음에 개업한 사람들은 월세도 내기 힘드니까 담배 점포 같은 거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좋다. 절대 운영하면 안 된다. 답이 뭐였어요? 담배도 같이 파는 게 좋다. 이게 답이었어요. 담배 팔아가 담배 파는 거 가지고 월세 보조하고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시험이 나왔어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계략적으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